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여기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아주 안정적인 군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자기의 꿈을 향해 쫓아간 35살 김세진 선생님의 서재입니다. 정말 책이 많네요. 선생님, 이렇게 책을 언제 이렇게 많이 읽으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좋아했었고, 그리고 군생활 하면서 한 달 월급의 절반 이상을 책을 살 때도 있었어요. 제가 인터뷰를 하러 간 집엔 대부분 투자 관련된 책들이 많은데 선생님 책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대부분 병법, 역사, 고전 문학, 철학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경영도. 그런 남들과는 다르게 왜 이런 책들에 더 중점을 두고 많이 읽으셨던 거예요? 딱히 이유를 찾는다기보다는 그냥 인간과 세상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본질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하나씩 읽다 보니까 이제 이게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또 비즈니스 관점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찾다 보니까 이게 다 맥락으로 이어지더라고요. 네. 선생님께서 만약에 이 수많은 책 중에 정말 나에게 큰 울림을 주고 나의 생각을 바꿔줬던 책을 3개를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추천해줄 만한 책이? 이게 뭐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나를 외치다, 요시다 쇼인 시대를 반역하다, 한국군의 뿌리, 작가 김세진. 저 혹시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셨죠? 제 이름이 김세진인데 이거는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접근해야 되는지, 비즈니스를 접근해야 되는지, 인생을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나온 책이어가지고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란 책인데, 기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건 인생에 대한 얘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요 원칙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헤지펀드 투자자 중에 한 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영에 대한 얘기인데, 경영만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얘기다. 이 문제, 내 목표는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 세상에 끝까지 가본 사람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여가지고 너무 인사이트가 넘쳐요. 그냥 이런 인생은 이렇게 도전하고 또 실패하고 여기에서 교훈을 얻고 새로운 원칙을 세우고, 이거의 연속이다. 이걸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겨울이 있으면 봄이 찾아오고요, 봄이 있으면 또 여름이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여름이 있으면 이제 인생의 수확을 하는 가을, 전 계절이 생각이 나거든요. 선생님, 사람에게도 이렇게 이 삶의 계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선생님이 봤을 때 선생님은 사계절로 치면 어떤 거 같아요? 이제 겨울이 좀 끝나는 느낌?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특히 한 3, 4년 전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돌아가시고, 한 4개월 정도 투병을 하시고, 또 그 과정들을 제가 온몸으로 같이 옆에서 겪고, 그것들이 그 순간에는 담대하고 또 초연하게 이제 이겨냈었었는데, 그 순간에 제가 상처 혹은 내면의 깊은 자국을 얻었다, 흉터? 이런 것들이 많이 골마 있었구나. 나도 그게 이제 조금씩 여물어져 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겨울의 끝자락에 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생님, 아까 아버님께서 4개월 정도의 투병 생활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찌 보면 이게 시한부 판정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참 이게 영화 같은 데서만 우리가 볼 법한데, 현실 속에서 내 앞에 나의 아버지가 이제 4개월 뒤에 돌아가신다, 그걸 통보받았을 때 어떤 감정이었나요? 정확히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건 3주 남았다고 제가 들었었고, 그 암이 발견됐을 때 수술을 하셔가지고 나을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전이가 돼가지고 이제 3주 정도 남았다, 길면 2, 3주다 라고 해서 그 얘기를 교수님께 처음 듣는 순간, 뭐랄까, 눈물보다는 허탈한 미소가 나왔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순간이 내게도 오는구나. 원래 아버지도 군인이셨고, 특히 헬기를 조종하던 육군 장교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빠도 언제든 갈 수 있다, 그래서 아빠가 죽으면 언제든 현충원에 묻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내가 사회 나와서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거 많고 또 앞으로 더 성장할 게 많은데 보내드려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직감하고, 인간의 삶이 뭐 없구나. 그 소식을 듣고 딱 병실에 올라갔는데 아버지 옆 창가에 까치가 갑자기 앉는 거예요. 쪼르르 놀다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 보면서 뭔가 하늘의 신호인가? 뭔가 이 순간을 너무 암담하고 침울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번 생에서의 삶과 또 다음 생에서의 삶을 축복하라는 뜻인가? 우울하게 보내지 말자, 그리고 축복하자 진짜 이 순간들을. 그런 결심으로 그 시한부 판정과 그 이후의 과정들을 이렇게 덤덤하게 받아들이려고 했었어요. 세 번째 책은 요 영혼을 지휘하는 리더십이라는 책이에요. 미국의 전쟁, 세계 대전을 이끌었던 수많은 장군들의 리더십을 분석한 책입니다. 제가 육군사관학교 생도 1학년 때 이 책을 접하고 읽었었는데,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될까? 수많은 리더십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딱 하나를 얘기합니다. 모든 리더십의 요체는 인격이다. 그런 깨달음을 저에게 줬던 책이기 때문에
이게 제 인생에서 아주 큰 반환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많은 책을 읽으면서도 책만 읽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렇게 보니까 게임 같은 것도 좀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 이제 스트레스 풀 때이지. 선생님은 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 때 어떻게 푸세요? 저는 주로 운동을 하거나 네. 책을 읽거나 바나 축구 게임이나 또 오버워치 같은 총싸움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우리 러셀링이나 혹은 다른 친한 친구들 만나면서 얘기하고 또 살아가는 거 얘기 나누고 이러면서 또 스트레스 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방금 저 힘들 때 가끔 저도 만나고 한다 했는데 저희 지금 본 지 한 1년 넘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요즘 남들이 다 하는 주식 투자, 코인 네. 투자, 뭐 부동산 투자 이런 건 따로 공부는 안 하세요? 업무적인 차원에서 했었죠. 제가 핀테크 쪽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시장이 돌아가는지. 근데 이제 헤비하게 각 잡고 이제 막 공부해서 이걸로 돈을 벌어야겠다 이렇게까지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안 그러셨어요? 그거 할 시간에 전 공부가 제가 이 연구하는 거 그리고 제가 문제로 삼고 있는 것들을 해결하는 데 조금 더 집중을 했었고 그게 최우선 가치가 됐었어야 하나 싶기도 한데 그 순간순간에 제가 풀고 싶은 문제들에 좀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께서 가장 해결했던 문제 중에 가장 기뻤던 그런 게 있었나요? 개인적인 작품들은 일단은 제가 가졌던 문제의식을 좀 책으로 만들었을 때 네. 콘텐츠화 했을 때 이런 게 좀 기뻤었어요. 그게 어떤 거였어요? 세 권의 책을 제가 지금까지 출판을 했는데 마침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잖아요. 네, 먼저 첫 번째 책은 네. 나를 외치다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육군 사관학교 4년의 생도 생활을 다룬 책입니다. 사관학교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사관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육사가 욕을 먹더라도 그냥 이상한 곳이 아니라 얘네가 이렇게 성장하는 곳이구나를 국민들께 좀 한 번이라도 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었어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익명으로 육사 사랑이라는 카페에 연재를 했었었고 그거를 모아가지고 엮어서 낸 게 바로 이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을 쓰고 나서도 제가 모르는 분들한테 욕을 먹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왜 쟤 나가서 육사 파냐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고 제가 모르는 분한테 심지어. 그런데 저를 아는 분들, 또 저와 생도생활을 했던 분들, 그 군생활을 같이 했던 분들은 오히려 세진아 너가 이런 걸 해줘서 천만 다행이다. 조금 안심이 된다. 사회 나와서도 그렇고 진로 결정을 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여기저기서 여러 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굳이 흔들 필요 없이 내가 바라보는 방향성을 놓치지 않고 가면은 언젠간 또 내 뜻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또 생긴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것들은 좀 가뿐히 좀 건너가려고 했었어요. 네. 책을 내고 나니까 야, 너 돈 많이 벌겠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암묵적으로도 듣고 또 그랬거든요. 책을 내보시면 알 거예요. 책은 절대 돈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네. 굳이 하는 거예요? 사명감이죠. 이 콘텐츠를 꼭 해야겠다. 반드시 이거는 세상에 있어야 된다. 이런 목적의식과 사명감 때문에 끝까지 달렸던 것 같아요. 야... 네. 영등포에 시장길이 보입니다. 지금은 대낮이라 상관없겠지만 밤이 되면 무서울 것 같거든요. 무섭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최전방이 제일 무섭던 것 같고 네. 아, 네. 거긴 진짜 내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렇죠. 곳이니까. 아예 언제든 죽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올라가는 곳이기 때문에 또 항상 수류탄 여기 달고 있고 언제 어디서 이렇게 날아올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뭐 서울 한복판에 있는 것 치고는 뭐 무서운 건 딱히 없습니다. 아, 그러면 군대에서 이미 무서운 걸 다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무서움이 없다고 했는데 하지만 막상 내가 딱 사회에 나왔을 때 군 생활이 전부가 아니구나. 아, 정말 사회는 더 무서웠구나라는 그런 거 느꼈던 거 있으셨나요? 2번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첫 번째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선의로 사람을 대하고 우리가 서로 선의를 통했던 것 같은데 이 뒤에 속셈이 있었던 거죠. 군대에서는 그런 거 별로 없는데. 그쵸. 군대에서는 아시다시피 A를 말하면 A로 통하고 B를 말하면 또 B로 통하고 이러는데 A를 말하면서 B를 생각하고 있으면서 결국에 내 뒤통수를 치는 이런 경우들을 직간접적으로 느끼고 보고 겪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생겼던 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두려움인데 두 번째 책을 쓰면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태어난 곳, 그들이 성장한 곳, 이토에로 부미의 집 이런 곳에 찾아갔었는데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두 번째 책이요? 네. 두 번째 책이 뭐예요? 이 요시다 쇼인 시대를 반역하다라는 책입니다. 이토에로 부미 아시죠? 또 그런 우리나라 데라우치 총도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던 사람들의 스승 야스쿠니 신사에 가장 먼저 묻혔던 사람 또 독도를 점령하라 한반도를 점령하라라는 이론을 집다성했던 그 사람이 바로 요시다 쇼인입니다. 아, 이 아저씨예요? 네. 아베 신조 총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의 스승 우익 사상의 뿌리로 여겨지는데 네. 우리나라에 이 사람에 대한 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됐어요. 알게 된 계기는 이걸 장교 때 제가 읽고 러셀님은 이토에로 부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한국인들은 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원흉과 원훈, 원수이자 영웅. 아, 일본에서는 굉장히 헌법을 만들고 초대 총리였고 굉장히 오랜 기간 일본을 통치했던 영웅인 겁니다. 야, 이 사실을 제가 이 책을 보고 처음 알게 됐었어요. 어릴 때는 나쁜 놈으로만 기억을 했었는데,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사람을 키운 스승이 요시다 쇼인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게 이 찾았는데, 아저씨인 거죠? 네, 그 사람이 누구냐 찾았는데 우리나라에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역하고 나서 이 사람은 내가 연구를 해야겠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일본어 학원에 등록을 하고, 일본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는데 일본어 학원 등록하고 일본에 날아가서 이 사람에 대한 자료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쓴 게 바로 이 책입니다. 당시에 일본어를 배웠던 교재들이 이렇게 다 있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 네. 사람을 연구하기 위해서 하지도 못한 일본어를 갑자기 공부해서까지 간 거예요? 네, 퇴직금을 쏟아 부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퇴직금이랑 이거저거 모아둔 돈을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네, 탐방하고 여러 번 갔다 오고 그러면 대략 썼었죠. 얼마 썼어요, 다 해서? 거의 1000 정도 쓴 것 같은데요. 퇴직금을 거의 다 썼으니까. 이야. 마침 또 제가 그 일본을, 이 이토에루미야 이 식민 사상의 뿌리를 캐기 위해서 네. 일본어를 어디다 공부했냐면, 네. 이거 보십시오. 나는 왜 일본어를 공부를 시작하는가? 야, 여기다 하나 더 그거를- 적어주세요. 당신은 왜 이렇게까지 일본어 공부를 시작합니까? 이걸 태극기 노트에 제가 네. 2016년도에 사가지고, 이거 안 외워져가지고, 히라가나 가타카나가 안 외워져가지고 진짜 눈물이 날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문법들을 여기다가 이제 제가 공부해서 다녔었어요. 왜 태극기 노트에다 하신 거예요? 그만큼 그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던 사람들을 제대로 밝혀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전 굉장히 의문이 들었거든요. 왜 2010년도가 2020년이 될 때까지도 요시다 쇼인이라는 인물이 한국 사회에 안 알려져 있을까? 이 문제가 의식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모든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정신, 그리고 또 군인 정신, 어떤 위협과 어떤 두려움에도 굴하지 말자라는 느낌에서 일본 공부를 여기 태극기 노트에 했었습니다. 지금 선생님 나이 35. 결혼도 해야 되고 내 밥그릇도 챙겨야 되고 하지만 지금 선생님께서는 작가에 책을 팔아도 돈이 얼마 안 되고 그러면서 지금 또 공부를 하고 있고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고 책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사실은 되게 개인적인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고. 근데 나한테 지금 100억 원이 있다, 돈이 많다 했을 때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 어릴 때부터 저는 군인 가족이었고 또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성장했고 교육을 받았고 그런 거를 좀 갚아나가고 싶다는 욕심이 있고, 무엇보다도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즉, 이 주변 사람들과 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었어요.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벌고 소위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안정된 삶을 루트를 걸어가는 것보다 지금 힘들더라도 조금 더 어릴 때부터 추구했던 그 방향으로 도전하고 좀 더 나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궁극적으로는 이 나라가 다시는 식민 지배 받지 않고 다시는 전쟁을 겪지 않고 나은 나라로,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이 나라를 더 나은 나라로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 싶다, 이런 목표의식이 조금 더 지금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올해 도전은 무엇인가요? 올해는 3번째 책을 제가 집필을 했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 우리나라 근현대사 역사들, 이런 것들을 사실 총정리한 책을 썼어요. 그게 바로 이 책인 건가요? 네, 그게 이제 요 한국군의 뿌리라는 네. 책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우리 한국 전쟁 시기까지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왜 식민당했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독립군을 기려야 되는 건지, 어떤 독립군을 기릴 건지, 광복군은 과연 어떤 존재였는지, 임시정부는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나라 지도층들은 어떤 의사결정을 했었는지, 그래서 대한민국 국군이 어떤 과정으로 형성됐는지, 북한군은 어떻게 형성됐는지, 이런 것들을 정치 논리, 정치 명분 이런 거 다 제거하고 사료에 근거해서 우리나라의 첨예한 이슈들을 이렇게 다룬 책입니다. 방금 보다 보니까 얘기했는데 이게 삶의 벗 김세진이 뭐예요? 주기라고 하죠. 우리 주기 네.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네. 원래는 책에다가 네. 책에 길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네. 이렇게 길은 이곳에라는 거를 많이 찍었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깨달음이 있었어요. 뭐 논어나 도적경 이런 거 읽으면서 길은 책에 있는 게 아니라 길은 내 안에 있다. 책은 그냥 삶의 친구일 뿐이다. 인생의 답은 내 안에 있겠다. 지금 또 개인적으로 이어가는 연구가 하나 더 있어요. 책으로 낼지 아닐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글로벌 2, 그러니까 G2라고 하죠.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패권 국가들의 틈바구니에 우리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존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인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두 나라가 어떻게 5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전략을 짜고 그거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양성했는지 이거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세계 경영을 이끌었던 사람들, 중국의 세계 경영을 이끌던 사람들, 이끄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받았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좀 분석을 해서 우리나라는 이 틈바구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생존해야 되는데 어떤 인재들을 길러야 될지, 어떻게 이 시대를 건너가야 될지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뭔가 뒤처진다. 이 나이 때 결혼해야 된다는데 뭔가 뒤처진다 막 그런 불안함은 없으시고요? 뒤처진다는 생각은 사실 별로 안 합니다. 왜냐? 뒤처진다는 건 남과 비교를 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제 인생의 라이벌 혹은 제가 비교해야 될 대상은 오직 제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과 비교해서 뭐 시기 질투하거나 그런 감정으로 제 삶을 채우고 싶지 않아요. 또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었고, 어릴 때부터도. 그래서 그냥 제 호흡대로 제게 주어진 삶을 재밌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 출연자분들 중에 유일하게 투자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분이 나오셨어요. 관심 있어요. 보다 보면 결국에는 이 자본주의가 최고지 않나. 그래서 개인의 욕망을 부정하지 말고 욕심도 부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시황도 좋아지고 우리 경제도 살아나서 다 같이 건강하게 성투하시고 행복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